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한 2주 동안 감기 때문에 저 촬영도 못하고 그랬습니다.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요즘 제가 아주 라디오 진행할 때도 중간에 기침 나올까봐 너무 조심조심하고 조바심 있고 막 그렇습니다. 하여튼 건강 유의하시고요. 자, 오늘은 우주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요즘 전 세계가 때 아닌 다시 우주와 관련돼서 붐 아닌 붐이 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달에 기지를 만들겠다라는 계획을 모처럼 다시 발표했고요. 이렇게 달에 사람을 다시 보내서 기지를 만들겠다라는 이 계획은 아폴로 11호에 제일 처음 달에 사람을 보낸 이후 근 40년 넘게 그런 시도를 좀처럼 안 하다가 다시 시작한 상황이 됩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40년 만에 드디어 왜 달에 다시 사람을 보내는 프로젝트를 또 시작했을까? 그 다음에 중국 역시도 과학기술 10대 전략 같은 것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 과학기술 10대 전략 안에 우주항공 산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의미 부여를 해서 넣어놓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화성에 최초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우주선을 보낸 나라가 중국이다라는 거 굉장히 자부심 있게 여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달 뒷면에 인류 최초로 진입해서 그리고 달에 있는 여러 광석들을 채취해서 달의 진화 발전을 규명할 수 있는 힌트를 가지고 왔다라든가 또 우주정거장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뭔가 활동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 이런 것들을 중국 정부에서도 굉장히 각광받는 어떤 기술로 홍보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이 두 나라만 있는 건 아니죠. 인도도 다시 달이라든가 우주항공 산업에 적극성을 띠고 있고 뒤늦게 러시아마저도 전쟁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주항공과 관련된 여러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우주항공 산업이 붐을 이루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되는 과정에서 이제는 저궤도 위성을 쏘아 올린다든가 필수 불가결한 이유로 이제 우주항공과 관련된 여러 프로젝트를 꼭 해야만 할 이유가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이걸 좀 구분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정부에서 하는 우주항공과 관련된 산업 육성하고요. 민간에서 이제는 우주와 관련된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좀 보셔야 되는데요. 먼저 정부에서 우주항공과 관련된 산업을 계속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광고를 위해서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사실 미국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폴로 11호를 통해서 달에 인류 최초로 사람을 보낸 그 프로젝트를 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은 냉전 시대 때 소련과 미국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 패권 국가를 놓고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우주와 관련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소련에 비해서 미국이 조금씩 한 발짝 뒤로 밀리는 듯한 형국이 계속됐기 때문입니다. 인류 최초로 인공위성을 쌓아 올린다든가 인류 최초로 생명체를 보낸 거, 라이카라고 부르죠. 강아지 한 마리를 우주선에 탑재해서 먼 우주로 올려보낸다든가 이런 일련의 시도들을 전부 다 몇 개월 또는 1년 차이로 소련에 자꾸 미국이 뒤처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체제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국가는 미국 아니었어? 이거 소련이 더 기술 우위가 있고 소련이 더 강대국 아니야? 이런 의구심을 가지게 된 많은 중진국 또는 개발도상국 국민들이나 위정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뭔가 전세를 역전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케네디 대통령은요, 미국 GDP의 1%가 조금 안 되는 예산을 단일 과학기술 프로젝트에 쏟아붓기로 결정을 하는데 그게 바로 아폴로 11호, 정확히 말하면 달에 사람을 보내는 프로젝트에 돈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판세를 한 번에 역전하려면 이렇게 달에 사람이 직접 내려서 거기서 한 발자국을 딱 찍는 모습들을 꼭 남겨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니 달에 사람을 보내서 그거를 영상으로 남긴 게 무슨 엄청난 홍보 효과가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 사실 홍보 효과가 됩니다.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한국 사회는요, 아직 위성방송 기술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생중계하는 것을 위성으로 받아다가 우리가 동시에 생중계할 수는 없었고요. 우리는 그 당시 어떻게 중계를 했냐 하면 부산 인근의 지역들 중에 일부는 저기 일본에서 위성 생중계하는 그 주파수가 잘하면 잡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지역에서 일본에서 방송하고 있는 그 주파수 대역들을 카피해서 따와다가 그거를 서울까지 보내서 서울에서 이렇게 방송으로 상영을 했던 그게 우리나라의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이 최초로 달에 간다라고 하니까요. 정말 그게 너무나도 신기한 나머지 우리나라 국민들도 남산 밑에 야외 극장 같은 걸 개설해서 거기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일본에서 위성방송한 그 영상 클립을 따다가 거기서 송출하는 그 모습을 보려고 인근 주민들이 전부 몰려간다든가 이런 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게 바로 홍보 효과죠. 이걸 좀 더 경제적으로 직접적으로 환산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국가 프로젝트를 호주의 방송, 그 다음에 싱가포르의 방송, 홍콩의 방송 이 세 군데에 송출한다 라고 했었을 때 각각 9시 뉴스 전이나 후에 광고 슬롯을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30초 광고나 1분 광고 슬롯을 하나씩 산다 그랬을 때 시드니 호주에서는 10억 달라고 하고 싱가포르가 홍콩에서는 각각 5억 달라고 한다. 그래서 20억 집행을 해야 된다 하면 거기에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한 20억 정도의 비용을 들여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미국이 달 탐사하는 과정을 영상 클립으로 전 세계가 생중계할 수 있게 해줬더니만 호주의 9시 뉴스도 장식하고 그 다음에 홍콩과 싱가포르의 9시 뉴스도 장식했겠죠. 그러면 그때 뉴스로 송출되는 그 러닝타임을 똑같이 광고 슬롯을 사는 그 금액과 비교했었을 때 똑같은 효과가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바로 왜냐하면 광고 보는 사람, 그 9시 뉴스 전이나 후에 광고를 수록하는 이유는 그 9시 뉴스 보는 사람들이 이 광고를 봐주겠지 하는 마음에 그 돈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제적 효과 이런 것들을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 것도 아주 기초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그러다 보니 전 세계 주요 모든 국가들뿐만 아니라 중진국, 개도국에게 미국이란 나라는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수준의 나라구나라는 걸 인식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바로 우주 산업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우주개발 프로젝트라고 해야겠죠. 자, 그런데 다시 요즘으로 돌아와서요. 그럼 이제 왜 중국이 이렇게 우주 관련한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는지 이제 감이 오실 겁니다. 맞습니다. 전 세계 패권 국가의 지위에서 중국이란 나라가 적지 않은 지위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중국이란 나라를 절대 무시할 수 없다. 중국의 과학기술력, 그 다음에 경제력, 그 다음에 중국의 우수한 역량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이런 우주 탐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우주 탐사를 정부에서 진행하는 것을 아주 직접적으로 산업화로 링크시킨다든가 경제적 가치로 링크시키는 것은 약간은 다소 무리가 있는 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물론 우주항공 산업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 순수 과학기술 분야와 응용과학기술 분야를 링크시켜서 순수 과학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비용 효율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테마가 우주산업이긴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주를 탐사하고 우주에 나가서 활동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순수 과학인 수학이라든가 물리학이라든가 기초 고분자라든가 신소재 이런 부분에 아주 기초적인 역량까지도 필요한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이런 순수 과학 영역은 단순히 순수 과학 영역이기 때문에 그걸 지금 당장 투자했다고 해서 지금 당장 어떤 부가가치가 생산됩니까? 고용이 창출됩니까? 이걸 물어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그걸 알 수가 없거든요. 수학적인 공식과 로직이 지금 당장 무슨 제품 개발에 반드시 투영된다라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부의 재원을 한정적인 상황에서 뭔가 이런 순수과학도 지원했을 때 이 순수과학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응용과학에 링크드 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그게 우주 분야예요. 직접적으로 수학과 물리와 등등 여러 가지 화학 등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주와 링크를 시키면 딱 직접적으로 어떤 과제에 링크가 되기 때문에 순수과학이 응용과학으로 바로 활용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은 것입니다. 바로 그런 맥락들도 물론 부분적으로 포함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국가에서 추진하는 우주 프로젝트들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경제적 가치를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맥락에서요, 미국이 한 5,000명 규모의 우주 군대를 창설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우주 군대를 창설하면 그게 경제적 가치가 있고 방위산업이나 이런 데 뭔가 큰 효용 가치가 있느냐? 사실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보셨겠지만 몇백억 원이나 이런 정도 되는 이런 무기를 드론이 그냥 폭격하면 그게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싼 무기를 값싼 무기로 무용지물 시키는 게 전쟁에서 가장 수월하게 교두보를 잡는 방법이거든요.
같은 맥락에서 전쟁에서 제일 활용도가 높은 것은 저렴해야 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주군을 창설해서 우주산업으로 뭔가 작전을 수행한다? 이거는 너무 고비용 구조가 되거든요. 따라서 이런 모든 맥락은 패권 국가가 누군지 보여주려는, 쇼업하는 그런 맥락이 크고요. 단 요즘 이제 급격히 대두되고 있는 민간 영역에서 우주, 항공, 산업 등등은 분명 커머셜한 영역이 많이 있어요. 이제 점점 많은 국가들이 자체적인 인공위성을 띄워 올리려고 하다 보니 우주 발사체를 직접 운영하거나 그 인공위성 안에 들어가는 여러 부품, 소재 등을 만들다든가, 아니면 인공위성 자체를 만드는 기술, 또 인공위성 한 번 올리는 그거보다도 관제 시스템이라고 하죠. 지상에서 그걸 컨트롤하고 계속 관리 감독하는 그 시스템, 이것도 또 부가가치가 더 큰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기술들, 이런 것들은 분명 커머셜하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우주항공 산업들을 바라보시는 게 맞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빠르게 민간 부분으로 우주항공 산업을 안착시키기 위해서 나로, 누리호와 관련된 기술들의 상당 부분을 한화 에어로스미스와 같이 개발을 한다든가 해서 민간으로 넘겨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 우주가 또 다른 기회의 장이라는 건 누구도 의심치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수행하고 있는 과정이긴 하나, 지금 당장 직접적인 수혜를 보기 위해서 투자하는 거가 아닌 부분도 많다는 사실 오늘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